제 2024년도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녹음해 놓으세요. 제가 장담하면 똑같은 얘기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정부, 민간업체, 그다음에 정부 산하 기관 이 세 군데가 의견을 냈는데 짜진 않았어요. 그렇죠. 서로 전화 통화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딱 맞아 떨어져요. 세 개.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전 작가에도 원희룡 장관만 우리가 보는 시각 완전 달랐어요.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골마 터진 거죠. 맞아요. 그 골마 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을 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도는 이 아파트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대출을 가지고 조절하는 시기였어요. 정부 대출을 가지고 조절하는 시기 이제 특례 같은 이제 DSR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기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특례를 풀어줘서 돈을 풀었고 하반기에 집값이 너무 많이 회복을 한 게 좀 겁이 나다 보니까 이때는 DSR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였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핀셋으로 많이 오른 아파트는 좀 떨어뜨리고 상급지, 그다음에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하급지는 좀 살리는 이런 양방향으로 가는 이제 이 DSR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락론자가 뭐가 유튜브 하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되고 자 이제 비아파트가 문제인데 이 비아파트는 여러분들 하나로 보시면 돼요. 2024년도는 비아파트 시기예요. 비아파트 정상화 시기예요. 시장을 좀 회복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비아파트 좀 싸서 좋은데 왜 비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래? 이게 나중에 아파트 값으로 영향을 미치면 어떡해? 나중에 이게 전월세 상승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엉뚱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비아파트가 뛰어서 아파트를 밀어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사실 이 부동산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거를 그렇다고 얘기하는 폭락론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전월세가 비아파트가 뛰면 따라 뛰지 않을까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예요. 전월세를 밀어 올려줘야지 비아파트가 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전월세를 끌어올려서 비아파트를 살리지 않으면은 정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근데 그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목 놓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그거를 조사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 오죽했으면 장관이 딱 비아파트 살리겠다고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이미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업체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발표했는데 그게 정부 산하 기관에서 발표한 거 똑같았던 거죠, 내용이. 그래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을 거야. 서로 보고 베꼈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베껴요. 서로. 네. 근데 증권사는 너무나 저는 그거 이해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목표는 뭐예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보고 주식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소리가 뭐냐면 자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져요. 아니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주식은 오르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떨어져요? 바보들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2024년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 비아파트 투자 시기예요. 비아파트 전성 시기고 뭐 빌라나 오피스텔 얘기예요. 아무데나 사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올 작년 말에 여러분들한테 올 초에 저희가 방송할 때 아파트 아무거나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무조건 상급지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급지에서도 강남이나 너무 많이 뛴 지역 말고 용산이나 한강변 쪽으로 덜 뛴 지역, 광진구나 이런 쪽을 저희가 아파트를 여러분 사라고 되게 많이 권했어요. 저희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회복을 했고, 자, 이 비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많이 회복한 지역, 상급지의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자료에 다 써 있어요. 뭐가 문제고, 그죠? 어떻게 살려야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무엇이죠, 네. 자,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 신임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양반은 뭐 특별한 게 재산도 아파트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대요. 문제 될 사람이 없어요. 청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 같지도 않고 네. 두 번째가 주택산업연구원이에요.
이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발표해가 욕먹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욕먹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걸 주제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제일 잘 만들어서 세 번째로 대한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주택건설협회에서 오피스텔 빌라 비아파트 안정 방안을 건의했는데 이 내용이 이 세 군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해지고 어떤 것인가를 보는 관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 또는 정책 방안, 건의의 방안이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신임 국토부장에 딱 나타나면서 나는 시장 친화적이야. 나 비아파트 활성화 하겠어. 공급의 다양화, 수요 증가 하겠어. 라고 아예 그냥 앞서서 했던 앞선 정권을 앞선 정책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해야 된다는 내용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유튜버도 만들고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인데 일단은 뭐 부가가치 공급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다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4개 다 문제래. 그러니까 공급 단계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도 아파트만 해주고 비아파트는 안 해줬어. 그렇죠. 무슨 조선시대 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별을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이렇게 양측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거죠.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수요자, 특례 보금자리 있잖아요. 네. 특례 보금자리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빼버렸어요. 주거용 아예 오피스텔. 대상도 되질 않아요. 근데 신청도 못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고 세금 다 매겨요. 중감액이죠? 근데 혜택은 빼. 그렇지. 그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이것까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문제가 없는 게 없네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있다고 보는 거네. 신임 장관이 했던 얘기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다음에는 우리 민간업체에서 했던 얘기도 역시 주택산정 배제, 임대사업자 얘기, 건축기준 완화, 그다음에 과세 합리화 이게 거의 똑같아요. 95%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 같이 똑같이 문제를 보이는 건데 아니 이렇게 뻔히 보이는 문제를 왜 그동안 해결을 안 했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파트 위주다 보니까 거기에다만 집중을 한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딱 한마디예요. 수요는 계속 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공급은 폭락한다. 자,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특히나 비아파트의 수요층들로 얘기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이걸 이제 거론을 하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죠. 현재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예요.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2인 가구가 28.8%거든요. 이게 더하게 되면은 63.3%나 되는 거예요. 이게 2030년이 되게 되면은 1인 가구가 40%를 상회하고 2인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가구의 70%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택 정책 자체가 전부 다 4인 가구, 3인 가구 또는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이 되고 있는 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연령별로 봤을 때 이 1인 가구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의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고령층,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보는 거고요. 또 연령대별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청년층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대부분 다 옮겨가는 데가 상급지로 옮겨가요. 그리고 상급지에 옮겨가는 것 중에서도 새 집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집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살다가 만약에 헤어지면은 혼자 살게 되니까 집이 더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집, 하급지로 좀 옮겨가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새 집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아니면은 좀 더 노후주택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발적인 요인과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택이 필요한 그 형태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유형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1인 가구는 일단 비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70% 육박할 정도예요. 그리고 면적 자체도 보면은 다가구나 다세대보다는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한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나 역세권에 보통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래된 다가구나 다세대보다 훨씬 더 쾌적성이 높은 데 비해서 거주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그만큼 적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면적을 보게 되면은요. 1인 가구의 주 형태는 대부분 다 전월세를 삽니다. 62%가. 그러니까 자금력이 작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면적이 전부 다 투룸 이하 소형주택의 70%가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주 형태가 전월세 중에서도 특히나 월세 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쾌적하고 좋은 주거 환경이 공급은 부족해. 근데 살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훨씬 더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형태고 있는데 공급이 안 돼. 근데 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낡은 주택에 살면서도 월세는 많이 내야 돼. 80만 원, 100만 원 내는 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 근데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은 비싸거나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공급도 안 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게 이 심각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급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폭증을 해요. 수요는 아까 이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인 가구를 더하면은 63.3%나 전체 가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히나 일자리가 모여 있고 학교 때문인 대도시권 소형주택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되고 있고 공급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인허가 착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만들어지는데 그 피해의 주 타겟 1인 가구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자본력이 작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청년들이 그 피해를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굉장히 낡은 집에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지금 인허가가 마이너스 30%, 착공이 마이너스 57%, 그렇죠. 분양도 마이너스 40%. 준공은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잖아요. 그쵸. 예전에 시작한 게 네. 마이너스 12%. 안 지면 이자가 네. 계속 나가는데. 그러니까 최소 이걸 보게 되니까 절반 이상은 일단 줄은 거네요. 올 상반기만.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9월 이후에 올 하반기에는 거의 착공이고 인허가고 거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면은 마이너스겠는데 손해보겠는데 하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없으면은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세는 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세는 더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전세가 안 뛰더라도 월세는 폭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기사를 보게 되면은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세가 4억 5천인 집인데 전세로 들어갈 때만 3억인 거고 월세로 놓게 되면 160을 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월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공급은 이 소형주택 중에서 다가구는 다세대. 근데 실제로 이 젊은 층들이 원하는 삶이 쾌적한 오피스텔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훨씬 더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누구나가 원하는 집은 새 집이에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거. 그러니까 주택도 일반 전체적인 주택도 새 집이 부족한 거고요. 특히나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아니라 절대량이 부족한데 거기에 새 집이 더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래프가 급하게 꺾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 분양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2024년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공급 자체가 제로에 가까운 제로 이하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좀 약간 오버하셨네요. 네, 제로에 가까운 네. 그런 이제 현상이 네. 나타나게 돼서 그 피해가 젊은 층들한테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게 수요가 아까 이제 이건 한번 나왔던 건데 40제곱미터 이하의 젊은 층들이나 1인 가구들이 필요한 주택 면적이라는 게 너무 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40제곱미터 이하면은 1.5룸, 2룸 이하 정도의 작은 집들인데 이게 가장 이 전년 대비해서 공급량이 60%나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좀 큰 것들은 마이너스 30% 정도 공급이 줄었어요. 이게 이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40제곱미터 이하는 대부분이 투자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찾는 상품들은 마이너스 60%가 된 거예요. 그럼 이 60%를 대부분 다가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30인 40제곱미터 이상은 실수요자도 그나마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대상 집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짓는 거예요. 투자로 해서 젊은 사람들, 1인 가구 수가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집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나 다세대보다 훨씬 더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주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2019년이 정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1월 달까지 이 큰 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줄었냐면 67%가 줄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년 대비해서 73%가 줄었는데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9년 대비해서 883%가 감소했어요. 883,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915%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800%, 900%는 배수로 따지면 9배, 8배라는 거잖아요.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됐다가 아니라 필요한 양보다 많이 공급됐을 때도 필요한 수요보다 부족했던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 사기고 또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사실은 전세 사기꾼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위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이다 보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기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짓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가 이하로 팔아갖고 누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잖아요. 내년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올해 지금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그 9개월 동안에 2개가 5,800가구가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공급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년 전에 짓던 것들, 3년 전에 준비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준공이 내년까지 계속 나와요.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해요. 체감을. 왜냐하면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지? 전세 사기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월세는 왜 이렇게 올랐지? 월세는 많이 비싸네. 그래도 월세를 보여주면 또 보여줄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 여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지 이렇게 새 집이 이렇게 없지? 그럼 기존 살던 사람들이 막 이사 가려면 이사 갈 집이 없어. 그렇죠. 그럼 집 몇 개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PD가 지금 30대잖아요. 혼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높은 월세를 주는 건 그렇다 쳐. 근데 헌 집에 높은 월세 주고 살까 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헌 집에 좁은 집에. 짜증나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가자먹기 진짜. 홍콩이나 좀 외국하고 좀 구조는 달라도 홍콩 같이 월세가 너무 비싸면 나중에 이 원룸 폭이 1.5m밖에 안 되는 이 관이죠, 원룸에서 관. 원룸에서 위아래로 2명이 살아요. 에? 월세 그것도? 비싸니까. 월세 200만 원이니까 서로 나눠 사는 100만 거야. 원씩? 예.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웃으면서 이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 심각하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면 가능하긴 해요.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입주까지. 근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처럼 뭐 7, 8년, 10년 걸리진 않지만 최소 3년은 걸려요. 준비하고 뭐 하고 그렇죠. 하는데 명도하고 요즘 명도가 또 강화돼가지고 명도하는 데까지 포함하면 4년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런 대규모 주택의 공급이 없다. 거기다 2025년도
26년도부터는 아파트 공급도 완전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확실 지금 2024년도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네. 2025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2025년도에는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가 3만에서 5만 정도 공급이 돼요. 그 사이가. 근데 그게 이제 대단지가 좀 뭐 우리가 둔천주공이라든지 몇몇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 다 포함한다고 쳐도 뭐 3만 5만 정도 그래 여유 있게 보자 이거예요. 근데 2026년부터 진짜 공급 없어요. 아예 제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올해 서둘러서 비아파트를 대체로 아파트 대체로 살 수 있는 거를 공급을 시작하지 않으면 2026년도 7년도에는 진짜 공급 대란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비아파트조차 없는. 지금은 비아파트 있다니까요. 왜 기존에 짓던 거 다 짓고 있다니까요. 근데 2026년 7년이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5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부에서도 이 기관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선을 넘은 이게 거죠. 선을 그 기간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2024년도 상반기에 여름에 공급이 어떻습니다만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4, 5년 어치 공급량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대책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비아파트 공급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 못하고 정확하게 지금부터 1년 또는 2년 후부터는 너무나 크게 절실하게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2024년도 비아파트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에는 비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는지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세미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이 공급과 수요 요 부분을 가지고 2024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지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자, 2024년도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저희 세미나장 정말 쾌적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합니다. 예, 따뜻하고 과자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세미나장 오셔가지고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세미나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소통하면서 하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시원하게 풀어가시고 2024년도 대예측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죠? 문제점.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비아파트를 지금 안 짓는지 그리고 그 안 짓는 이유를 알면은 2024년도 비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해야겠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택 공급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1인 가구들의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거난이 발생을 해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못 가죠. 또 이사 가고 싶은데 새집 가고 싶은데 헌집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헌집에 들어가서 높은 월세 내야 되는 거죠. 주거질이 헌집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거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나는 쾌적하고 역세권에 가깝게 살고 싶은데 그런 집을 못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집들은 공급도 부족하니까 세를 세게 받아요. 세게 받아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세가 3억인데 월세가 150만 원이면은 이게 전세로 한 사람이 4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 향후에 주택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 매년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소형 아파트 또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지금은 전세 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돼 있고 나중에는 골마 터져서 문제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세진상의 분리예요. 부가가치세 이게 뭐냐면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생산되는 제품들은 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볼펜 하나가 1,000원이면 부가가치세가 100원이어서 1,100원 내고 우리가 보통 사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땅은 생산을 할 수 없지만 건물은 생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 짓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주택만 이걸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치고 세금 매길 때도 주택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면제를 안 해주는 거야. 세금 걷어갈 때는 주택이고
이 건축할 때는 이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게 심각하고요. 또 아파트 대비해서 세제상에도 굉장히 불리해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인데 부가가치세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취득세 낼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정도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4.6%의 높은 취득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취득할 때는 이렇게 높게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는 또 주택으로 쳐요. 그리고 나서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잖아요. 주택을 더 매입하면은 이 주택을 또 중과세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2중, 3중으로 굉장히 과다 부과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 보유세 단계,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갔던 이유가 이 종합부동산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세제상으로는 불합리한 걸 다 적용받으면서 주택 수에 합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 불리한 과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임대사업자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할 때 세제 혜택까지를 확대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동산 시장한테 핑계를 대야 돼. 니네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해서 세제 혜택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행정 규제도 강화해버렸어요. 지금은 세제 부활하겠다, 아파트 등록하겠다 연초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행도 안 되고 있고 또 시장의 신뢰를 아예 상실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임대 등록을 기피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준다 그래 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이런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보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확대될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 돼 있고 세제적인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또 장려하는 거죠. 지금 이 비아파트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세제 혜택이 아닌 PF라든지 비아파트 공급자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좀 해줘서 비아파트를 좀 많이 지으라고 장려했어요. 맞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근데 지금 비아파트를 안 짓는 이유는 공급자들이 돈이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자가 없어요. 내가 새로 집을 지어도 그걸 분양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에 다 놓여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도 못 사죠. 그죠? 다주택자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사는 그나마 큰 집 몇 개 짓는 거 외에는 아예 안 짓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그래도 12% 짓죠. 예전 대비 12% 짓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제로가 됩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제로가 앞으로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고름이 터져서 화산처럼 분출될 거예요. 모든 부동산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1인 가구는 제일 많이 큰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서둘러서 해야겠다는 걸 느껴요. 그럼 결국 뭘 해야 돼요? 수요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살리는 정책을 이제부터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공군회님이 이제 어떤 수요를 살리는 건지. 이게 1.3 대책에서 네. 대책이 나온 거예요. 아파트 시장을 뭐 활성화시키고 또는 연창시키겠다라고 대책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법 통과되는 게 있고 뭐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됐냐 안 됐냐를 따지지 않고 대책 자체의 방향이 아파트 위주로만 규제 완화를 하고 그 아파트 위주의 규제 완화에는 이 비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다가 제외돼 있고 뭐만 같이 포함이 되냐 하면은 허그에서 PF 대출에 대한 확대 이게는 공급책이잖아요. 수요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가 요번에 9.16 대책 나왔을 때도 추석 전에 나왔을 때도 전부 다 공급 대책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되고 비아파트는 나머지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더 이게 제일 많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제일 이게. 열받았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청년층 20, 30대가 영끌해갖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아파트 쪽으로만 몰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아예 준주택으로서 보금자리론 굉장히 금리가 높았을 때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로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니네는 안 돼 하고 아예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민관, 정부와 민간과 기관이 다 같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통으로 내놓고 있는 게, 자, 공급 단계부터 내놓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택으로 쳐서 세금 많이 거둘 거면 부가가치세 감면해주라. 그 다음에 취득세,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거면 주택에 준하는 취득세 내게 해라. 4.6%가 아니라 1에서 3%의 취득세 내게 해주라.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소형주택은 종부세에서 좀 합산해서 숫자에서 좀 빼주라. 중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 합산해서, 그러니까 양도세가 주택 수가 많으면은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도 합산을 좀 배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산하기관의 연구 정책기관이에요. 이 정책기관들이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만들어내는 거를 정부가 이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 정책에 반영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연구원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피스텔 공급되려면은 지금 PF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증을 좀 완화해서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리고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기업들은 도태돼서 다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특례보금자리 이 정책 이 자금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지 말아라 라고 최소한의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고, 임대사업자 활성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이 앞으로 필요한 대책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공군대님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비활성화 대책 중에서 네. 뭐를 제일 먼저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공급보다는 네. 수요가 살아야 된다고 봐요. 수요가 네. 살아야 공급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취득세. 그거 취득 부분하고 네. 양도 부분인 거죠. 네. 요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은 네. 사실 보유는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취득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면 팔아야 또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땡깡이 아니고 합리화라고 써있어요. 합리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긴 세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주택자는 2개, 3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는 이걸 가지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한 번 살 때 5개, 10개를 사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사실 이 땅의 임대사업자분들은 피해자세요. 2017년, 19년도에는 임대사업을 내셔서 많이 사는 게 애국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어요. 애국자라고. 그거 여러분들 다 기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20년 되니까 매국노래요. 근데 그걸 같은 장관이 같은 입으로 얘기했어요. 1년, 2년 전에는 매국자라고 그래놓고 똑같이 난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장관이 시켜서 난 샀어. 네. 근데 너 매국했대. 그래서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장관이 좀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일부 사악한 가해자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다 하나로 몰아서. 이걸 해결하게 되면은 자기의 인기가 네. 올라간다고 근데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를 만든 사람은 정말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의도하지 않은. 정상적인 전세가 떨어지고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10가구, 20가구 그 돈 내놓으래. 그럼 한 집당 1억이면 20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근데 그 20억을 못 구해서 떨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와 버려. 그럼 나머지 50집이 다 나가버린대. 파산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전혀 전세 사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시켜서 한 대로만 지켰을 뿐이지 사기꾼이 돼버린 거죠. 불합리한 부분, 그 전세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는 임차인 입장도 보시는 게 맞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 전세 사기범이 되는 임대인은 왜 안 헤아려요? 임차인은 되게 불쌍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고 임대인은 막 산 사람인가요? 요즘에는 임대인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안 쓰고 얼마나 알아보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임대인도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과 을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님 아파트만 인기가 있네요인데 2024년도에는 비아파트 인기가 확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민간 기관, 그다음에 민간 업체,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정상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바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 유명하신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저희가
부러워하는 이모 씨. 네, 유튜버 분이 좋으신 분, 네. 좋으세요. 그 별명으로 쓰시는 분, 네. 형 동생 하시는 분, 그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군요. 네, 형 동생 막 하시는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얘기 되게 동감했어요. 가치를 보지 말고 가격을 보라고요. 너무 거시경제 있죠.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돼요? PF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하니까 살지 말지 못 산대요. 그럼 맨날 저점 놓쳐. 그러지 말고 10억짜리가 7억 됐잖아요. 그 6억 기다리지 말고 그냥 7억에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역세권이고 애들 살만하면 그냥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 많이 해요.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저희보다 후배예요. 네. 그분이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분보다 돈이 더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도 저희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분 저희보다 경험이 좀 적지만 왜냐면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라. 야, 이거 참 좋은 얘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비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세요. 가치를 보지 말고. 근데 그 가격을 제가 비아파트를 아무 데나 사지 말라고 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회복한 상급지 한강변 또는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쪽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안 하겠대.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부동산 투자는 다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수요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분 대통령이야. 그럼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살려야죠. 그럼 살리려고 그래? 그럼 살리려면 뭘 해야 돼?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풀어주고 뭔가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 돈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 돈 풀어. 개발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풀어서 전체 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바란다면 개발을 서둘러서 하고 뭔가 개발을 이루어지는 지역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수요가 몰려요. 그런 지역을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비아파트 시장을 가장 많이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 선거 때 정부가 특례를 때려잡았어요. 특례 안 하겠대. 그리고 신생아만 하겠대. 그 특례 일부만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핀셋으로 가격이 안 뛴 9억 이하의 아파트만 살리고 많이 뛴 강남이나 이런 거 좀 잡으면은 모양새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거 수치상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경기는 안 좋아. 그럼 경기는 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비아파트를 확 풀어줘요. 왜냐면 비아파트를 풀어준다고 해서 아파트가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럼 부담이 없어요. 그 비아파트를 살리면은 거래가 많아져요. 또 자체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민간업체가 짓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요가 살아나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면 누군가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지으면 누군가 이사 올 거고 부동산도 거래를 할 거고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 활성화되지. 왜냐면 우리나라 30%를 부동산이 경기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일부를 살릴 수 있으면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아파트를 안 건들면서 자기네 선거의 피해를 안 보면서 시장을 살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비아파트를 살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제 2024년도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사진 녹음해 놓으세요. 제가 장담하면 똑같은 얘기 제가 해드릴 거예요. 2024년도는 비아파트를 살리는 시장이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안전한 지역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해드리고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납득을 해야죠. 스스로가. 그 납득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2024년도에는 비아파트가 정말로 좋구나. 월세를 이렇게 많이 받은 것들은 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